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운동. 결국 이거 민족해방 사관이거든요. 네. 그거 현실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 프레임이거든요. 그 어느 순간 그 주류로서의 역량을 우파가 잠식당한 걸 몰랐었던 거예요. 저 끝에서는 막 욕한단 말이에요. 왜 좌클릭하냐고. 국민의 8, 90%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요. 모든 게 선과 악이고 내 편은 무조건 선,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졌고 네. 상대편은 악이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 지지층들이 정말 미동도 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전 이유를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컬트라고 해요. 컬트. 컬트다. 그러니까 컬트인데 종교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컬트라고 보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생각을 바꾸는 거에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국 그때 이제 물티슈 같은 걸 보면 이건 100% 우상 숭배거든요. 김어준 유시민을 향한 우상 숭배도 꽤 큰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우상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과 세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등장하는 거에 가장 큰 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좌파 쪽에서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에다가 그리고 이 적개심.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이요. 교육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일명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육.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에도 썼는데 네. 근현대사 보면은 우리가 그냥 제국주의로부터 싸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근현대사가 묘사돼 있고 네.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이런 해방운동 결국 이거 민족해방 사관이거든요. 네. 그 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은 토착의구란 말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보고 토착의구단 그러잖아요. 그거 현실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 프레임이거든요. 그들의 성서, 그들의 가공돼 있는 그 속에서 계속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반일 감정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데 허구적인 그런 무슨 대서사시 같은 거 하나 써놓고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근현대사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근현대사를 이렇게 가르치면 교역의 역사로 가르쳐야 된다. 교역.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품을 만들고 무역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에서 우리가 교역을 안 하고 산업을 기르지 않고 군대도 안 기르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데 근현대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현대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민족해방 사관 이런 거에 입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지금 커피라든지 홍차라든지 이렇게 지금 티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게 다 교역을 하면서 대중화되는 과정. 아니 제국주의가 일단 착취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제국주의가 나쁘게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탕을 누구나 먹고 커피를 누구나 먹고 면직물을 누구나 입고 모직물을 누구나 입는 유행 따라 철진하면 아이고 옷을 버리고 이런 식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해낸 그 제국의 교역의 역사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거를 교육에서 싹 빼놓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있는 이 모든 산업의 역사, 경제적 발전 과정은 싹 다 빠져버린 채 무조건 일본 나빠요, 제국 나빠요, 투쟁해야 돼요. 이런 반미, 반일 감정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그 민족 해방의 역사관만 가지고 근대사를 재단하는 분들은 그 정말 교육의 문화, 어떤 역사 또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의 역사를 다 이제 빼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으로 인해서 커피도 들어오고 그 제국으로부터 설탕도 수입이 되고 다 그런 건데 제가 만나본 그쪽 분들은 커피, 설탕 뭐
너무너무 즐겁게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좌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문화 있잖아요. 문화도 좌파가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 커피를 즐긴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네. 결국은 이 근대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문화 형태, 네. 삶을 즐기는 여러 가지 형태들마저 대한민국은 책을 써도 좌파들이 책을 쓰고 커피에 대한 책을 써도 좌파들이 쓰고 여행에 대한 안내서를 써도 좌파들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들은 그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로,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우파로 갇혀 있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요새도 보면 금융 쪽도 좌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 성향.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벤처 때부터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주류로서의 역량을 우파가 잠식당하는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사투쟁, 문화투쟁을 전혀 안 했고, 그러니 촌스러운 꼰대 우파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정권이 추구해왔던 그동안에 네. 반기득권의 어떤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보면 어떤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네. 주류 기득권층을 교체하겠다라는 네. 목표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약간 담론 전쟁인데, 그들이 만약에 이런 제국의 역사, 설탕의 역사 같은 거를 되게 비판적으로 제국의 나쁜 점을 계속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노예를 노동을 시켰고, 면화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면화도요, 옛날에 300시간이 걸려야 옷 하나를 만들던 이 면직물이,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300시간이 지금은 방적기 나오고 하면서 노동시간 훅 줄었잖아요. 네. 결국은 혁신과 산업구조 조정, 그거를 통해서 누구나 다 면을 즐길 수 있는 거.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이 맨 처음에 그 사치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편제로 바뀌는 과정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파적 세계관, 자유주의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소비의 보편화란 말이죠. 네. 소비의 보편화고 결국은 막 원가 후려친다 뭐다 얘기 나오는데, 그 원가 후려치라고 대기업이 시킨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싼 가격을 원하니까 대기업은 그거에 충족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의 혁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동 재분배 이런 것들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파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누군가의 희생을 공동체가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 우파들이야 그걸 내팽겨쳤지만,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우파들도 산업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데, 대한민국 우파들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국 좌파들이 노동 문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들은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에요. 네. 노조의 정당이지. 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좌파들은 조직된 노조들만 챙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의 리그를 챙긴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이 노동자를 챙기지 않아요. 노조를 챙기지.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우파들도 산업구조 조정하면서 노동자들을 챙기면서 가겠다라는, 예. 너희는 노조 정당해라. 네. 우리는 노동자를 챙기겠다. 트럼프식으로. 네. 그런 선거 구호라든지 그런 집권을 향해서 어떤 지지층들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거여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니었는데, 아니. 이런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어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 얼마 전에 만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20대인데, 모든 이데올로기는 진보로 출발을 한다.
그런데 새로운 진보가 출현해서 기존의 진보가 보수화되면 죽는다. 저보고 그 얘기를 꼭 좀 새겨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중도 보수 정당으로 지금 보고 있는 민주당의 오른편에 있단 말이죠. 그 영역은 원래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엔 우리 영역이었는데 어느새 뺏기고 오른쪽으로 훅 가서 그 영역을 다시 차지하려고 왼쪽으로 오면 또 한쪽 끝에서는 막 욕한단 말이에요. 왜 좌클릭하냐고. 저는 그 젊은이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이 개혁적인 어젠다와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를 위한 정당, 깜짝 놀랄 얘기일 것 같지만 노조를 위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힘이 돼주겠다는 정당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보수화로 시키면서 우리가 개혁적인 자유우파로 아까 그 청년이 얘기한 그 영역을 다시 차지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챙겨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 더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 의제를 온 더 테이블 하지도 않고 뒤에서 다 결정을 할 뿐더러 그 온 더 테이블의 협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얘기죠. 저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노하우가 노조들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노조와 회사 측, 사측이 협상하면서 서로의 몫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결국은 젊은이들, 비정규직들, 협력업체들을 같이 수탈하는 구조가 돼버렸다면 이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야당이잖아요. 네. 보수 이전에 지금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왜 야당이 좋으냐면 저는 야당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테이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 지금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지. 나와 함께 되면 소외되지 않게 해줄게라고 동맹 세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집권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서 또 소외된 사람은 또 여당이 야당 되면 그들은 또 그 누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 점점 줄여나가는 정치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굳었어요. 네.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직, 협력업체 국민의 80~90%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상에서 분노를 하지도 않죠. 네. 밑도 끝도 없는 분노와 광장에 나와 있는 요구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네. 순종적인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 순종적인 국민들한테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지 않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안 보이면 한국 정치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주의라는 네. 그런 프레임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지금 상태에서 저는 국민의힘한테는 노동자, 예. 노조, 그러니까 우파 분들한테도 노조가 아닌 노동자. 아주 귀한 말씀이네요. 저희가.